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 그중에서도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특히 탈중앙화 금융, 바로 디파이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메이커다오와 DA 생태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은행도 없고 특정 기업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 달러 가치에 안정적으로 딱 연동되는 코인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USDT나 USDC 같은 그런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철학에서 시작된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커다오가 왜 또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DA가 어떤 혁신적인 메커니즘으로 가치를 지키는지, 이게 왜 탈중앙금융 생태계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 원리들을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속의 논리란 설계를 이해하면 이 디파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 메이커다운은 왜 필요했고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그 시작부터 좀 짚어주시죠. 모든 건 그 암호화폐 초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었죠. 바로 그 극심한 가격 변동성,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 그 변동성이요? 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초기 암호화폐들은 하루에도 수십 %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이 정말 흔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정신 없었죠. 그렇죠. 이런 자산으로는 안정적인 교환의 매개체가 되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그렇죠. 오는 10만 원어치 코인으로 뭘 샀는데 내일 그게 20만 원이 되거나 아니면 5만 원이 되면 거래 자체가 좀 힘들겠죠. 아, 안정적인 가치 척도가 필요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런 필요성 속에서 달러 같은 법정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네네. 근데 초기 스테이블 코인들은 대부분 특정 회사가 발행하고 그 회사가 은행에 달러를 예치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중앙화된 방식이었죠. 아, 그렇죠. 약간 신뢰 기반이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발행사의 어떤 신뢰도 문제나 아니면 규제 리스크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메이커다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다른 접근이요? 네, 특정 주체에 의존하지 말자. 커뮤니티가 코드를 통해 관리하는 진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이게 바로 메이커다오의 탄생 배경입니다. 와, 중앙기관 없이 커뮤니티와 코드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정말 야심찬 목표였네요. 그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스테이블 코인에 구현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메이커다오 생태계에는 MKR이라는 자체 토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하고는 다른 거죠? 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MKR 토큰은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의 주권 또는 의사결정권을 상징하는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거버넌스 토큰이요? 네, 쉽게 말해서 메이커다오라는 이 탈중앙화 조직의 운영 방향이나 규칙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진 토큰인 거죠. 마치 국가의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듯이 MKR 보유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메이커다오 시스템의 중요한 변수들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투표로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정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성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DA를 빌릴 때, 그러니까 발행할 때 내야 하는 연간 이자율 있잖아요. 네, 이자율. 네, 안정화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걸 얼마로 할지 정합니다. 이 수수료가 DA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1달러 근처로 유지시키는 핵심 도구 중 하나거든요. 아, 수수료로 가격을 조절하는군요. 그렇죠. 또 DA를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맡겨야 하는 자산의 최소 비율, 즉 담보 비율, collateralization ratio, 이것도 MKR 투표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담보 자산의 최소 담보 비율을 150%로 할 거냐 아니면 좀 낮춰서 130%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하는 거죠. 이자율이나 담보 비율 같은 이런 핵심 금융 정책을 토큰 보유자들이 직접 정한다니. 와, 정말 놀랍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DA 발행을 위한 담보로 받아들일 건지, 새로운 담보 자산을 추가할지 말지 이런 것도 다 MKR 보유자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아, 담보 종류까지요? 네, 초기에는 이더리움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커뮤니티의 결정을 통해서 지금은 USDC나 WBTC 같은 다양한 자산들이 담보로 인정받고 있죠.
이렇게 시스템의 어떤 위험 관리 정책, 수수료 정책, 자산 정책, 이런 핵심적인 운영 규칙 전부가 MKR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와, 그럼 진짜 MKR 보유자들이 이 시스템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 주체인 셈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탈중앙화된 중앙은행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 즉 MKR 보유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구조인 거죠. 네. 이건 금융 시스템 운용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혁신이고요. 메이커다오가 단순히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실험으로도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거버넌스에도 참여율이 좀 낮다거나 아니면 고래, 그러니까 대량 보유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거나 하는 그런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거버넌스 방식만 봐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중앙 발행 주체가 없다면 도대체 데이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누가 어떤 원리로 이 데이를 찍어내는 걸까요? 여기서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는 그냥 허공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가치 있는 다른 디지털 자산을 메이커다오 시스템에 담보로 맡기고 그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만큼 데이를 대출받는 형태로 발행됩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이 바로 초과담보, over collateralization입니다. 초과담보요? 네, 즉 빌리려는 데이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데이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많은 가치를 맡겨야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가령 여러분이 100DAI, 그러니까 100달러 상당의 DAI를 발행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현재 특정 담보자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최소 담보 비율이 150%로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 150달러 가치의 이더리움을 메이커다오 시스템의 금고, 볼트라고 불리는 개인화된 스마트 계약에 예치해야 합니다. 금고, 볼트. 네, 이 볼트는 예전의 CDP,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즉 담보부 부채 포지션이라고 불렸던 개념이랑 거의 같아요. 이렇게 150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그 대가로 100DAI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100달러 가치를 빌리려고 150달러 이상을 묶어둬야 한다니. 얼핏 생각하면 좀 비효율적인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좀 번거로운 초과담보 방식을 쓰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메이커다오 설계의 핵심 철학이랑 딱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담보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보로 쓰이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만약 100달러 가치 담보에 100DAI를 빌려줬는데 담보 가치가 80달러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시스템 전체가 갚아야 할 DAI보다 담보 가치가 적어지는 그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담보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빌려준 DAI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거군요. 마치 보험처럼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초과 담보라는 이 안전 마진을 둠으로써 담보재산 가격이 막 급락하는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발행된 다이의 가치를 1달러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중앙기관의 보증 없이 오직 시스템 자체의 메커니즘만으로 신뢰를 만들어야 하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선택이었어요. 물론 자본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은 있지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 철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안정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그런데 만약 시장이 정말 크게 폭락해서 이 초과담보분마저 다 까먹을 정도로 담보 가치가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50달러어치 담보가 갑자기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시스템이 진짜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또 다른 핵심 안전장치가 바로 청산 시스템, 리퀴데이션 시스템입니다. 청산 시스템이요? 네, 각 볼트는 만들어질 때 정해진 최소 담보 비율보다 더 낮은 청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최소 담보 비율이 150%면 청산 비율은 130% 이런 식으로 설정될 수 있거든요. 더 낮은 비율이군요. 네, 만약 담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볼트의 실제 담보 비율이 이 청산 비율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해당 볼트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산 절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담보를 그냥 뺏기는 건가요? 청산이 딱 발동되면 시스템은 해당 볼트에 예치되어 있던 담보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요. 이 매각 대금으로 사용자가 빌려갔던 다이 부채하고 거기에 추가로 청산 벌금, 리퀴데이션 페널티까지 충당하는 거죠. 아, 벌금까지 내는군요. 네. 중요한 건 이 매각 과정이 단순히 자산을 뺏는 게 아니라 주로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청산 참여자들, 이걸 키퍼라고 부르는데 이 키퍼들이 부실화된 볼트를 감지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면 해당 담보물은 경매에 붙여지고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참여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이에요. 경매를 통해서 담보를 처리하는군요. 경매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경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경매, 뎃 옥션인데요. 부채 경매요? 네, 청산 과정에서 담보물 매각 대금이 빌려간 다이아하고 벌금을 다 갚기에 부족할 때, 즉 시스템의 손실, 배드댓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한 경우에 작동합니다. 이때 시스템은 새로운 MKR 토큰을 발행해서 시장에 팔아요. 그리고 그 판매 대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거죠. 이건 결국 MKR 보유자들이 시스템 부실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아, MKR 보유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초과 수익, 예를 들어 안정화 수수료가 쌓여서 남는 돈이 생기면 잉여 경매, 서플러스 옥션이 열립니다. 이 경매를 통해 발생한 잉여 다이는 MKR 토큰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소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건 당연히 MKR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와, 손실이 나면 MKR을 발행해서 메우고 이익이 나면 MKR을 사서 소각한다. 그야말로 MKR 보유자들이 시스템의 위험과 보상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네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위험 관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청산과 경매 시스템 덕분에 DAI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2020년 3월에 있었던 검은 목요일, 블랙 털스데이 같은 정말 극단적인 시장 붕괴 상황에서 메이커다우 시스템이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었거든요. 그때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국 이 청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스템 붕괴를 막고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후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산 시스템은 더 개선되었고요. 이처럼 개별 볼트의 부실이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걸 막고 외부 충격 속에서도 DAI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청산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또 나름의 안정성을 갖춘 메커니즘을 통해서 DAI가 발행되고 유지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DAI는 실제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디파이 생태계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DAI는 명실상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세계의 기축통화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기축통화요? 네, 수많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DAI를 핵심 자산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나 에이브, A 외의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대출 프로토콜? 네, 여러분은 여기에 DAI를 예치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DAI를 빌려서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하고 대출하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기본 기능이 디파이에서도 D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또 다른 예는 없나요? 물론이죠. 유니스왑이나 커브, 수시수업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X에서는 DAI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사용자들이 DAI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 USDC나 USDT 같은 거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토큰이랑 같이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하면요. 해당 풀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이자 농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즉, DAI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 수익을 만들 기회가 열리는 거죠. 또 거의 모든 종류의 디파이 토큰을 사고 팔 때 중간 교환 매개체로서 DAI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 중 하나입니다. 마치 진짜 디파이 세계의 달러처럼 어디서든 통용되는 기본 화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혹시 디파이 영역을 넘어서는 활용 사례도 있나요? 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디파이를 넘어선 활용 시도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간 송금에 DAI를 활용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자금을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송금 수수료가 싸군요. 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기 나라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할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 D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일부 온라인 상점이나 서비스, 심지어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수단으로 DAI를 받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DAI가 단순히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적인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디파이의 핵심 통화를 넘어서 실물 경제와의 접점까지 찾고 있다니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깊이 살펴본 이 메이커다오와 DAI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바로 탈중앙성,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통제, 검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죠. 네, 그렇죠. 이게 특히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의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DAI 발행을 막거나 거래를 얼리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검열 저항성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모든 볼트의 상태, 담보 비율, 시스템의 총 DAI 발행량, 거버넌스 투표 내역,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다 공개됩니다. 누구나 이 데이터를 보고 시스템의 건전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 시장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해온 그 안정성, 스테빌리티, 이것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탈중앙성, 투명성, 그리고 검증된 안정성, 정말 매력적인 장점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겠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복잡성이에요. 복잡성? 네, 벌트를 열고 담보 비율을 관리하고 또 청산 위험을 이해하는 것 등등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일반 사용자가 처음 딱 접했을 때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쓰기까지 학습 곡선이 좀 가파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본 효율성, 캐피털 이피션시 문제입니다. 초과 담보 방식은 안정성은 높이는 대신에 DAI를 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묶어두어야 하니까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요. 1달러를 만들려고 1.5달러 이상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복잡성과 자본 효율성 문제, 확실히 고려해야 할 단점들이네요. 혹시 또 다른 고려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스마트 계약 자체에 들어있는 기술적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코드에 예상치 못한 버그가 있다거나 해킹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또 거버넌스 시스템이 소수의 대량 MKR 보유자, 아까 말한 고래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거버넌스 위험도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아, 거버넌스 리스크도 있군요. 네, 커뮤니티가 이런 위험들을 알고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사용자는 항상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잠재적 위험까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선구자이자 대표주자인 메이커다오와 DA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보았습니다.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오직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정교하게 설계된 코드 메커니즘만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말 대담하고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이 시스템의 어떤 측면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안정성을 위해 복잡성을 감소한 그 설계 철학일까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커뮤니티가 직접 정하는 그 거버넌스 모델일까요? 메이커 대화와 DI의 성공,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교훈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설계에 대한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네. 메이커다오가 초과담보 모델의 대표 주자라면 다음 시간에는 이 모델의 한계점, 특히 그 자본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또 다른 매우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 모델, 바로 프락스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프락스는 메이커다오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프락스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메이커다오와 다른 건가요? 프렉스는 세계 최초의 부분 담보, 프랙셔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불립니다. 부분 담보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달러 가치의 프렉스를 유지하기 위해
100% 담보에 의존하는 대신 부분적으로는 USDC 같은 실물자산 담보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FXS, 플렉스쉐어를 소각하거나 발행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조절하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해요. 와, 담보랑 알고리즘을 섞어서 가치를 유지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테이블 코인이군요. 그럼 담보 비율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흥미로운 걸상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담보 비율이 동적으로 막 조절되는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이죠. 왜 프렉스 개발팀은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하이브리드 설계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이커다오, 즉 다이의 초과 담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가지며 특히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명확한 장점을 제공할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알고리즘적 요소가 포함됨으로써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또 잠재적인 위험들을 안게 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프렉스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